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4월 30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0.17%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0.09% 하락했습니다. 오늘 양증시 크게 변동 없이 보합 수준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코스피는 상승하다가 후반에 이제 좀 떨어지면서 진행이 되었고요. 코스닥은 마지막에 같이 좀 떨어지면서 약하게 하락하면서 진행되었습니다. 코스피는 2700선 근처에 까지 지금 도달을 했고요. 최근에 다시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분위기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2700선을 장중에 이제 돌파를 했다가 조금 이제 윗골을 달면서 눌러지면서 진행이 되었는데요. 평소에 횡보를 하던 그런 흐름까지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고점을 뚫고 나갔던 자리이기 때문에 두 번째 도전에서는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고요. 증시가 좀 반등을 한다 싶을 때 좀 확실히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물가에 대한 그런 움직임이 조금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4월에 대한 CPI 지표라든지 그런 것들 발표 때까지 좀 천천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2,800억을 매수를 했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2,300억을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양매수가 진행이 되었고 외국인 투자자가 3일 정도 연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조 가까이를 다시 매수를 했고요. 기관 투자자는 금융 투자 위주로 좀 많은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금융 투자가 매수를 좀 강하게 진행하면 기관 투자자가 매수로 잡히는 모습이 이전부터 좀 계속 이어지는 모습인데요. 이런 움직임이 언제까지 이어지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일은 또 휴일이죠. 근로자의 날이기 때문에 휴일이라서 휴장이고요. 휴장 전날까지 이렇게 양매수를 진행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코스닥은 보합이죠. 그래서 음봉 달면서 조금 눌러졌고요. 61선 조금 넘어가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점에서부터 서서히 코스피와 유사하게 좀 올라가고 있지만 크게 달라지는 점은 없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CPI 지표 발표에 따라서 물가 지표에 대한 안정성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고요. 61선을 딛고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61선은 이제 위로 좀 향하는 분위기인데 어떻게 흘러갈지 보겠습니다. 투자 수급은 기관 투자자가 1,100억을 매도했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550억을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어제와는 좀 다르게 양매도가 진행이 되었고요. 어제는 매수를 하고 오늘은 매도하고 사실 최근에 이 움직임을 보면은 하루하루를 계속 매수 매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를 이어가거나 매도를 이어가거나 또 특정한 방향으로 치우치지 않고 진행되는 모습이고요. 일단은 오늘은 양매도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코스닥보다는 코스피에 조금 더 수급이 몰리는 모습입니다. 해외 증시는 다우 나스닥 약하게 반등하면서 진행되었고요. 니케이는 오늘 1.2% 반등, 상해 종합은 0.2% 정도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반적으로 증시에 대한 분위기가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락을 끝내고 좀 증시들이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물가 지표에 대한 추가 발표를 좀 기다리는 듯 하죠. CPI 지표가 예상치보다 떨어지거나 좀 안정화되었다라고 한다면 증시에 대한 분위기가 지금처럼 계속 올라갈 거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떨어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 지표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환율은 일단 오늘도 상승을 했습니다. 4.5원 정도 올라갔고요. 1380원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떨어지지 않고 1300원 후반 정도를 유지를 해주고 있고요. 윗꼬리 아랫꼬리 달면서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긴 하지만 확실히 지금 이전보다 좀 많이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간다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수치이기 때문에 일단 좀 더 봐야 될 것 같긴 하고요. 이 환율도 마찬가지 물가 지표에 대한 방향으로 결정이 됩니다. 결국에는 물가가 안정화가 되면은 물가가 떨어지면 금리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되면은 환율에 대한 그런 이 압박감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시장의 달러가 다시 유동 공급이 늘어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환율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지금 이 원달러가 좀 떨어지기 위해서는 물가부터 좀 안정화가 되어야 된다. 지금 물가가 계속 잡히지 않으니까, 특히 미국의 물가가 잡히지 않으니까 계속 이 고금리가 유지되고 있고, 만약에라도 물가가 점점 더 잡히지 않고 고착화된다면 FOMC에서 또 한 번에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최악의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이 시나리오 덕분에 지금 환율이 아직도 높게 유지되고 있고요. 이 강달러 현상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지금 일본의 엔화도 상당히 이 고환율에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좀 여러분들도 이해를 하시면서 시장을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입니다. 4.6%대로 진행 중이고요. 4.63%입니다. 그래서 뭐 요 정도 수준에서 지금 한 15일부터는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변화 없이 진행 중이고요. 환율과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환율도 지금 높은 수준에 위치하고 있고 국채 금리도 높은 수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물가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물가가 떨어져야지만 금리가 떨어진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금리가 떨어지면서 유동성 공급이 늘어나게 되면 경기가 다시 활성화가 됩니다. 그럼 경기 활성화가 된다면 미국의 채권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채권 투자하는 사람들이 미국의 경기가 활성화되고 경기가 성장한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당연히 채권 투자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채권 가격이 낮기 때문에 이 높은 금리에도 채권이 수요가 떨어지기 때문에 계속 금리가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어떤 물건을 팔기 위해서 높은 수혜를 줘야지, 그죠? 높은 이 수익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지 제 물건을 많이 사갈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채권 시장이 안정화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물가가 안정화되고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가 좀 개선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이렇게 미국 국채 금리를 집착하는 이유는 국채 금리가 높다라는 것은 채권에 대한 이 이동이 지금 미국 국채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죠? 수익률이 높은 쪽으로 또 가기 때문에 상당히 또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환율을 계속 부추기는 그런 움직임과 우리나라 또 채권을 팔고 이 미국 채권으로 이동하는 그런 움직임이 계속 이제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좀 이런 것들을 경계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보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도 이 구조를 좀 이해하시면 좀 투자하기에 좀 더 용이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미국 선물은 지금 뭐 크게 변화 없이 보합 수준이고요. 유럽 선물도 마찬가지 조금 떨어지고 있긴 합니다만 뭐 크게 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0.5% 정도 뭐 요 정도로 진행 중이기 때문에 뭐 내일은 또 우리나라 휴장이고요. 뭐 천천히 보겠습니다. 자, 그다음 국제유가와 천연가스는 비슷합니다. 가격대 크게 변화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에 대한 움직임은 지금은 급등도 아니고 급락도 아니고 좀 적절하게 자리를 잡은 것 같은데요. 그러나 고환율, 고금리 이것은 아직도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국제적인 정세가 좀 안정화된 듯한 느낌이지만 완벽하게 종결된 것도 아니고 아직도 그런 환율도 높고 금리도 높은 상황이라 여전히 변수는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변수를 모두 다 좀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요인이 물가이기 때문에 그 물가가 잡히는 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집중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보고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10원 정도 상승했고요. 0.06% 올라갔습니다. 16,800원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는 약하게 반등했고요. 두산에너빌리티도 뭐 크게 변동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장 초반에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뭐 또 장 후반에는 내려갔다가 보합으로 만들어졌다가 또 마지막에 떨어졌다가 동시호가에 급등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래나 저래나 결국에는 보합 정도로 진행이 되었고요. 시간 외 거래도 크게 없이 진행되었고 16,800원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일별 거래량은 330만 주로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440만 주, 430만 주, 250만 주, 뭐 이런 수준으로 계속 거래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상승을 하긴 했습니다만 특별하게 우리가 대세 상승이라고 보기에는 애매하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처럼 피크 거래량이 터지면서 매수 매도가 굉장히 활발한 시기가 나타나야 되는데요.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은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오늘 뭐 차트는 V자로 또 올라왔죠. 그래서 양호 그룹으로 확실히 주가는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윗꼬리 아랫꼬리 달면서 음봉으로 진행이 되었지만 뭐 요 정도에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60일선을 살리면서 추세 살리면서 진행 중이고 5일선은 빠르게 올라오고 있고 21선은 뭐 특별하게 이 U자를 그리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에는 뭐 급락을 하고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뭐 크게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변동 없이 진행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체적인 추세를 봐야 되는 시점이고 지금 이벤트로 이런 하락이 있었지만 이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60일선 자체가 이평선 자체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 눈에 띕니다. 그래서 저점을 찍고부터 차곡차곡 지금 이 반등을 하면서 올라가는 추세이고요. 지금은 양홍구름을 타고 조금 더 올라가는 분위기가 형성되면 확실히 이 분위기가 좋다라고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추세가 어디까지 또 치고 나가는지,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는 그런 이 한방, 체코 원전에 대한 그런 한방, 이게 6월 달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6월에 들어갔을 때 이 주가가 어떻게 형성이 될지 그런 것들을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가 되면 결국에는 거래량이 실리면서 좀 올라가 줄 거라고 보고 있고, 내일은 휴장이고, 이번 주, 그 다음에 5월에 들어갔을 때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투자자 수급 보겠습니다. 투자자 수급은 기관 투자자는 5만 주 정도 매도했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31만 주를 매수했습니다. 금융 투자가 4만 3천 주를 매수, 보험이 3만 2천 주 매도, 투신이 2만 1천 주 매수, 뭐 연기금 투자자는 6만 8천 주 매도, 사모펀드도 매도. 그래서 뭐 어제 바짝 이제 매수되었던 이 기관 투자자의 매수세가 오늘은 조금 이탈되었지만 뭐 크게 많이 빠져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추세는 확실히 아직도 매수에 위치를 한다라는 점. 그래서 4월 말에 이 수급이 5월에 들어갔을 때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또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는 지금 연속적으로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뭐 장중에는 이렇게 적은 양의 물량으로 집계가 되지만 실제로 마지막에 집계된 물량을 보면 최근에 또다시 많은 물량을 매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도 장중에는 30만 주 매수였지만 마지막에 어떻게 집계되었을지 조금 이따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지금 매수세가 붙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이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이 그래프가 확실히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고 그 물량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공매도 잔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잔고는 뭐 특별하게 변화는 없는 상황입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계속 매수를 하고 있긴 하지만 오늘도 잔고는 특별한 변화 없었고요. 어제 한 2만 주 정도 증가했고 오늘은 5천 주 정도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560만 주, 550만 주 이 수준에서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4월 말까지는 뭐 특별한 변화 없을 걸로 보여지고요. 이제 5월 달에는 MSCI 리밸런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이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움직임이 좀 변화가 있을지 한번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차장고는 오늘까지 바짝 상환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여긴 나오진 않았지만 상위 종목에 상환 상위 종목에 위치를 했고요. 두산에너빌리티가 체결도 많았죠. 112만 주, 상환이 228만 주가 되면서 110만 주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대차장고가 2230만 주로 감소되었고요. 최근에 이 감소세가 계속 이어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공매도 잔고는 줄지 않지만
대차장고가 줄어드는 모습이고요. 이 대차장고 이 하락 추세가 계속 이어지는지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대차장고만 늘었다가 줄어드는 상황이라서 공매도 장고가 지금은 특별히 관여한 게 아니라서 우리가 뭐 여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주요하게 지켜보아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냥 추세 정도만 좀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거래원을 보시면 JP모간이 오랜만에 많은 매수를 들어왔습니다. 그동안 장중에는 특별하게 매수가 없었는데요. 오늘 이제 38만 주까지 매수를 하면서 진행이 되었고, 모건슬리도 장 초반에 매수를 하면서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이제 신한증권이 매도에 위치를 했고요.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JP모간, 신한증권, 모건서울이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서 물량을 돌린다라는 것을 많이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그게 MSCI 리밸런싱에 가까워질수록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날에도 모건스탠리가 14만 주 매수가 들어왔고 신한증권이 8만 주 정도 매도가 나왔는데요. 이번에도 그런 움직임이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오늘 전반적인 수급은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은 종목 상세로 가면 자, 외국인 추적 물량이 31만 주 플러스해서 132만 주로 플러스가 되었습니다. 전날에 59만 주 플러스까지 지금 외국인 투자자가 계속 매수를 이어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날에도 매수량이 높게 집계가 되었고 오늘도 매수량이 높게 집계가 되면서 이틀 정도 해가지고 거의 190만 주 가까이 매수를 했고요. 그 결과 외국인 보율이 18.51%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8%를 넘은 것도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었는데 계속 이제 이 지분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19%, 20%까지 계속 높아질지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공매도 잔고는 크게 줄지 않는 상황 속에서 일반적인 외국인 투자자가 계속 매수를 이어간다는 점에서 눈에 띄는 모습이고 이 지분율이 지금 뭐 1, 2%도 아니고 한 5% 이상을 계속 높이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인상이 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벌써 이제 수급의 이 누적 수급을 보면 한 달 동안만 하더라도 외국인 투자자가 130만 주를 매수를 했고요. 올해만 해도 지금 상당히 많은 물량을 매수한 것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벌써 1300만 주를 올해 매집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 좀 계속해서 연속적인 매수를 진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가 지분율이 좀 낮을 때는 10%도 채 되지 않았던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18.5%까지 지분을 높였다는 것은 꽤나 많은 물량을 두산에너빌리티를 모았다, 확보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에 대한 비전도 좋게 생각을 할 뿐더러 이제는 뭐 ETF와 같은 그런 두산에너빌리티가 포함된 그런 상품들이 많이 출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상품들이 가치가 높아진다면 또 기계적인 매수세가 붙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국내 그런 ETF 이외에도 국제적으로 이제 MSCI라든지 뭐 그런 뭐 전 세계적인 이 지수에 들어가는 이 지표에 또 두산에너빌리티가 포함이 되어 있다면 거기에 두산에너빌리티의 비중이 또 높아진다면 외국인 투자자가 계속 기계적으로 매수를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라도 지금 계속 들어오는 것 같고요. 좀 장기적으로 들어오는 것 같아서 상당히 눈에 띕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도 뭐 당연히 지금 지분이 확보되고 주가가 이제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 천천히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고요. 주가는 뭐 크게 변화는 없지만 일단 장기적으로 지분은 확실히 올라왔기 때문에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올해 이 하반기부터 이제 본격적인 그런 소식들이 하나 둘씩 들려올 거기 때문에 거기에 좀 집중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국내 이 11차 전력 수급 기보 계획까지 좀 제대로 발표가 되었고 분위기가 좋았다면 상당히 고무적이었겠지만 좀 아쉽게도 그게 계속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뭐 그런 상황이라서 국내 시장보다는 해외 시장에 조금 더 집중해서 여러분들께 소식을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가져온 소식들 좀 전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 자, G7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이제 영향력이 있는 7개 국가가 형성한 회의죠. 그래서 기후 에너지 장관들이 2035년 화력 발전을 퇴출하겠다라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요 7개국 기후 에너지 환경 장관들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늦어도 2035년까지 석탄 화력 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하는데 원칙적으로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열린 G7 기후 에너지 환경 장관 회의를 주재하는 질베르토 피체토 프라틴 이탈리아 에너지부 장관이 기술적 합의에 도달을 했고 화요일에 최종 정치적 합의를 마무리를 할 거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재생에너지만 포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원자력 에너지와 바이오 연료 등 두 가지가 언급이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탈탄소화 달성이 우선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한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지금 G7 전체적으로도 지금은 재생에너지에 대한 100%보다는 화력 발전을 퇴출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우선순위를 높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이든 바이오가 되었든 재생에너지가 되었든 지금 2035년까지 화력 발전을 퇴출시키자라는 것이 최종 목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실질적으로 제로로 하는 목표인데요. 사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로로 하기 위해서는 LNG 발전도 마찬가지로 배제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일단은 석탄 화력 발전소를 없애자로 된 것 같고요. LNG도 이 탄소를 배출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배제가 되어야 되는 연료 중에 하나입니다. 자, 아무튼 지금 이 합의가 최근까지 밀려 있다가 일본이 동의를 하면서 동의가 된 것 같고요. 일본은 이제 이 후쿠시마 원전 이후에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이용률을 급격하게 줄이면서 사실 석탄 발전에 대한 이 급격한 감소를 하면 전체적인 에너지에 대한 공백이 커지기 때문에 계속 반대를 해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다시 동의를 했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원자력 발전 활용을 높여서 석탄의 공백을 메우겠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특히 일본의 최근 행보를 보면 중단했던 그런 원자력 발전소를 다시 재가동하는 모습이고 그 전체 이 원자력 발전에 대한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굉장히 빠르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과 뭐 프랑스, 영국 이런 국가들도 마찬가지로 계속 이제 신규 원전을 건설하거나 수명 연장을 통해서 이렇게 석탄 에너지를 공백을 메워주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재생에너지도 늘리지만 지금 G7에 포함된 독일, 이탈리아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국가들은 모두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이용률을 높이고 신규 원전을 건설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나라도 좀 이 전체적인 상황을 다시 한번 판단해야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무조건 재생에너지를 늘려야 된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생에너지 비율을 굉장히 높였지만 그 재생에너지의 출력이 불안정한 것을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석탄 발전이라든지 LNG 발전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모두 없앤다고 한다면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이 독일도 그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형성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우리도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무조건적인 아리백은 결국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한계를 인정하고 원자력 발전을 도입을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EU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자력과 배터리를 지원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이제 법안이 통과가 되었고요. 유럽판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로 불리는 유럽연합의 탄소중립산업법이 가결이 되면서 현지에 투자한 국내 기업들의 수혜가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원자력을 중심으로 배터리 및 에너지 저장, 탄소 포집, 저장 등 이 EU가 지정한 탄소 중립 기술에 포함된 프로젝트는 향후 다양한 혜택을
누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 산업법이 통과가 되었는데 여기에는 지금 원자력 분야에서 이 소형 모듈 원자로라든지 아니면 원전 기술 외에 핵분열 에너지, 연료 주기 등 광범위한 기술이 이제 탄소 중립 사업 목록에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이 기술을 활용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이 원자력 발전에 대한 퇴출이 맞다, 아니다를 가지고 굉장히 이제 찬반이 강했는데요. 이 반대하는 세력과 찬성하는 세력이 좀 반반으로 나뉘어서 좀 수가 맞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와서는 원자력 발전을 반대하는 국가는 사실 독일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원자력 발전을 다시 늘리는 추세로 진행이 되고 이 법안도 그렇게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G7도 그렇고 EU도 그렇고 뭐 전 세계적으로 이제 법적으로 원자력 발전을 탄소 중립에 활용을 하자라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RE100이라는 그런 단어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 같고요. 이 RE100에 대한 그런 이 시작 자체가 탄소 중립으로 시작된 거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근본적으로 탄소 중립에 먼저 도달을 해야 된다라고 전 세계가 인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계속 야당이 이 탄소 중립을 가리고 RE100부터 도달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원자력 발전에 대한 그런 이 감소를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RE100에 도달하기보다 탄소 중립에 먼저 도달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 에너지도 지금 줄일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세계적인 분위기는 그런 상황 속이고 우리나라도 이제 거기에 이 시장에 침투하기 위해서 노력 중입니다. 그래서 한국수력원자력이 이제 30조 규모의 체코 원전 최종 입찰서를 제출을 했고요. 드디어. 그래서 프랑스와 2파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 속에 결과는 6월에 나올 것 같습니다. 6월 말이나 늦으면 7월 중순에 나올 것 같은데요. 일단 뭐 끝까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이나 뭐 운용, 그 다음에 그 납기 측면에서는 당연히 우리나라가 유리한데요. 프랑스의 그런 이 EU 내에서의 영향력이 어떤 이 마지막에 또 변수가 있을지 그런 것들을 또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최근까지는 이제 동유럽에 대한 국가들은 확실히 이 프랑스 모델보다는 뭐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라든지 우리나라의 그 모델을 좀 선택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이 체코도 아마 그쪽을 좀 염두해 두고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 EU 내 국가가 아니라고 해서 현지 이 공급망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오랫동안 두산 에너빌리티가 체코 내에 자회사를 두고 지금 유럽 각지에 이 플랜트 이 자재를 생산해서 납품을 하고 있고요. 그 오래된 기업을 토대로 해서 협력 네트워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원자력 발전 하나만 보면 좀 우리나라가 불리할 수도 있겠지만 산업을 다각화해서 본다면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사실 제조업 측면에서는 프랑스보다 우리나라가 조금 더 우위에 있습니다. 특히 최근 동유럽에는 폴란드라든지 그런 이 체코라든지 이런 쪽에 2차 전지 관련 이 공장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좀 그런 이 패키지 형태로 우리가 수출을 노리는 그런 전략을 세웠다면 확실히 우리나라도 이 승부를 할 만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기다리면서 한 달을 조금 두 달이 되겠네요. 두 달 정도를 좀 조마조마하게 좀 좋은 결과를 기다리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후속 소식이 나오면 바로 전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폴란드 퐁트누프 원전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이 UAE 원전이 조금 더 빨리 소식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이 직접 방한을 하고 연내 사업자 선정을 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빠르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연내라고 한다면 이제 5월, 6월 하반기밖에 없기 때문에 이 바라카 원전의 완공이 하고 이제 운영까지 2032년이라고 예상이 나왔는데요. 그 기간을 맞추기 위해서는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뭐 대통령의 그런 방문 이후에 양국 회담의 주요 의제로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이 내용이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상당히 또 기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 달 이 중순이기 때문에 이제 한 2주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2주 뒤에 UAE 대통령이 방문해서 어떤 또 이 좋은 소식을 전달해 줄지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국내를 제외하고는 사실 국외 시장은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시장이 흘러가고 있고, 결국에는 원자력 발전에 대한 활용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고, 이 카메코라든지 그런 미국의 핵 연료를 생산하는 우라늄을 생산하는 그런 기업들의 주가가 급등을 했던 이유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꽤 오래 전부터 급등을 해왔지만 이제야 좀 체감을 하는 듯 하고요. 그런 시장 전체가 좀 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도 원자력 발전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확실히 주요 사업, 그 다음에 이 돈이 되는 사업은 또 그쪽에 있기 때문에 주목을 많이 받는 것 같고요. 지금 뭐 원자력 발전 외에도 LNG 플랜트라든지 뭐 아니면은 해상풍력 터빈이라든지 그런 큰 이제 플랜트를 건설해서 EPC 관리하는 그런 쪽이라든지 좀 다양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집중을 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좋은 소식. 자, 그 다음은 뭐 자회사 두산밥켓이 또 실적도 잘 나왔고 신용 등급도 BB 플러스로 또 상승을 했고요. 뭐 이자 이 할인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수익성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계속 신용 등급도 올라가고 있고 좋은 분위기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양호한 실적을 낼 걸로 보여지고요. 1분기는 뭐 벌써 어닝 서프라이즈로 좋게 나왔죠.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도 내일 모레네요. 실적 발표가 있는데 당연히 뭐 좋게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요. 2분기, 3분기, 4분기 모두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튼튼한 이 캐시카우 역할을 두산밥켓이 해주고 있고 확실히 이제 재무적으로는 좀 부담감이 많이 줄어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국내에서는 지금 뭐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계속 기다리고 있긴 하지만 일단 뭐 그 외에는 차곡차곡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SMR에 대한 개발을 투자를 하고 이제 제작 지원 센터를 구축해서 앞으로 SMR의 이 제작과 납품의 선진 계열 이 반열에 들어가겠다라는 이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97억을 투입하고 총 이제 320억을 투입해서 경상남도 창원시에 SMR 신시장 대비 거점을 마련한다라고 하고요. 여기에 두산에너빌리티가 주요 기업으로 참여를 해서 네트워크와 이제 장비와 그다음에 필요 기술들을 이제 형성을 할 걸로 보여집니다. 이미 뭐 대형 원전의 제작 경험으로 네트워크는 다 형성이 되어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그런 이제 네트워킹이 형성된 기업들이 같이 협력해서 소형 모듈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기술을 공유하고 협력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뭐 벌써 이제 두산에너빌리티는 SMR에 대한 주기기를 제작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제작을 해놨을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의 기술을 토대로 또 추가로 뭐 이 기술을 개발을 하거나 확장을 시키거나 또 지금은 뉴스케일 파워 모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ISMR이죠. 스마트형 SMR의 모델도 또 직접 개발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을 공유를 할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뭐 시장은 계속 커지고 있고 대형 원전 신규 건설, 소형 모듈 원전 신규 건설, 그다음에 대형 원전 수명 연장 아니면은 그 수명이 다한 원전을 해체하는 원자로 해체 이런 뭐 기술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핵 폐기물을 이 저장하는 캐스크까지 건식 저장 용기가 또 두산에너빌리티의 핵심 기술이기 때문에 그 원자력 분야만 해도 벌써 5분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분야의 유망한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상당히 투자할 가치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뭐 건설에 대한 이미지보다는 기자재, 생산, 납품이기 때문에 확실히 수익성도 높아지고 익률도 높아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7년, 2028년으로 갈수록 수주량도 늘어나고 거기에 익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영업이익과 수익성이 증가할 걸로 보여지고요. 그 외국인 투자자라든지 기관 투자자도 거기에 집중해서 두산에너빌리티를 미리미리 사두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뭐 크게 흔들리지 않고
지금처럼 이어간다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이야 뭐 주가가 올랐다 떨어졌다 하기 때문에 또 어느 정도 올라가면 팔아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결국에는 네, 그 어느 점을 넘어서 갑자기 튀어나가는 날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때서는 두 번 다시 이제 그 지점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진득히 투자를 하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네, 한 방을 기다리면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한 방을 올해는 좀 볼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